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현대에는 삶의 철학과 실존 철학, 과학 철학과 분석 철학, 사회 철학과 논리 실증주의 등 이같이 서양 현대 철학을 풍미하고 있는 다양한 사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철학의 빈곤의 시대, 심지어 철학이 없는 시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철학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게 되는 실정인데요. 이는 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새로운 철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욱 교수님을 모시고 현대 철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해법을 주제로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보듯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됐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화이트헤드가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니체가 말하는 신과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그 표현은 같죠. 가티스라고 서양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습니다. 근데 니체가 비판하고 있는 신은 전통적 의미의 신, 곧 초월적인 신이죠. 예. 세계 만물의 근거가 되는 신, 그러니까 섭리로 작용하는 궁극적 근거로서의 신. 예. 그러니까 이 세계와 구별되는 이 세계의 뭐 창시자, 창조자 또는 합리적 설명의 최종 근거로서 신이죠. 이런 걸 비판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말이죠. 욕심이 만들어낸 거다. 또는 허상이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은 그런 초월적 신이 아니에요. 신은 이 세계와 함께 생성하는 신입니다. 사건에서 신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게 아니라 물론 초월적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신이 충분하지 않다. 이 세계와 함께 경험하고 이 세계를 보듬고 또 이 세계에 자신의 경험을 건네주고 그래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전통의 신 개념과는 상당히 배치된 측면이 많아요. 예. 그런데 혹자는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의 말을 근거로 신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양 문화권을 좀 더 깊이 탐색해 보면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니체의 신과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신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이트헤드의 신과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건가요? 대체로 동양의 시는 대체로 인격화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좌우하는 예. 물론 우주를 지배하기도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 인간의 어떤 그 삶과 도덕적 측면을 저도 관장하는 어떤 그 통치자로서 신의 의미가 강하겠죠. 그렇다면 이건 니체가 말하는 신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도덕의 근거 그런 점에서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때 동양에서 말하는 신이 이게 초월적 존재인가, 자연 초월적 존재인가, 아니면 자연 내재적 존재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화이트헤드와 비교하려면. 예. 화이트헤드의 경우는 신은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 또한 내재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그 절대자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세계와 함께하는 이 세계의 다른 존재와 격이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양신도 과연 그런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면 화이트헤드 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내재하면서 자연의 다른 존재와 격을 같이 하는 그런 수준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벗어나서 초월적으로 이 자연을 관장하는 그런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동양의 신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화이트헤드 신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양의 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정립하고 나면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 유사성을 이제 논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강의 주제가 현대 철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해법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놓으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적어도 서양 철학 예전 서양의 형이상학이 오늘날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형이상학의 문제고 하나는 인신론에 관련 문제인데 인신론적 문제는 현상과 실제의 문제이고 전제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문제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서양 철학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독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독자적인 자기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 현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예. 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가설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냐, 이론적인 구성물 말이죠. 그런 것 관련된 논의가 현대의 인신론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지금도 그걸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수학적 쟁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를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해결하고 있는지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서양의 철학이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두 가지 쟁점. 그 하나는 형이상학적 또는 존재론적 문맥에서 정신과 신체의 관계 문제. 다른 하나는 인식론의 문맥에서 현상과 실제의 관계 문제. 이 두 가지 쟁점을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유기체 철학의 어떤 그 이론적 툴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해소 내지는 해결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정신과 신체의 관계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이거는 뭐 철학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씩은 아마 그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체와 별개로 존재하는가? 우리의 자연적 믿음, 아주 소박한 믿음에 따르면 정신적 활동의 주체로서의 정신 그 자체가 신체와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서양 철학의 어떤 이론적 그 툴을 놓고 보자면 이원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는 서로 구별되는 어떤 작인이다. 행위 주체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잠깐 소개드렸던 데카르트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정신과 신체는 각기 서로 독립해 있는 실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건 뭐 근대 초기의 이른바 하나의 시각이고 19세기를 넘어서고 20세기 오면서 철학 집단이나 과학 연구자 집단에는 어떤 이른바 시각이 이제 팽배하게 되냐면 이른바 초자연적인 것을 배격하는 어떤 태도, 요건데 자연주의적 태도와 또 하나는 진화론적 어떤 시각이 팽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속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그 모두가 자연 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뭐 어떤 신의 어떤 영향이 신의 어떤 그 섭리가 말이죠. 인간에게 정신 내지는 어떤 영혼과 같은 것을 부여해서 독특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진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이렇게 보는 세계 시각을 배격하고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 신체를 바탕으로 자연적 시각에서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적어도 개발돼 나온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이른바 우세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극단에 놓는 것이 유물론인데 실상 이 유물론은 근대에서 잠깐 이른바 그 기계적 유물론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지만 현대 오면서 20세기 넘어서면서 상당히 첨예화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정신이라고 해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신이란 건 뭐냐? 정신 활동이라는 건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뉴런의 어떤 신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어떤 전기 화학적 작용 또는 프로세스 말이죠. 이른바 일렉트로 케미칼
어떤 프로세스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활동들을 인간은 잘 몰라서 그것들이 특이한 현상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보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신체의 부분적 활동에 불과하다. 물리적 어떤 그 프로세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따로 어떤 독립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범주 오류를 범하는 거단 말이죠. 따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실체인데 그걸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그런 시각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적어도 유물론이 갖고 있는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글자 그대로 오로지 물질만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층은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고 그 법칙은 당연히 물리적, 화학적, 어떤 전기적 법칙일 겁니다. 그러니 자 이제 이런 시각을 고수한 한 인간에게서 어떤 정신적 자율, 어떤 선택, 어떤 창의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적어도 물리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신 활동 자체가 물리적 활동이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지각은 결국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어떤 그 내성적 경험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맥주 한잔 하지 할 때 그 어떤 선택적 자의적 권고 이건 분명히 정신적 의지적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시러 갑니다. 그래서 술자리가 길어지면 마시다 보면 우리가 의식이 몽롱해지죠. 알코올이 신체를 변화시키고 그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명백한 사실을 적어도 유물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유물론자들은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신적 자율성마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기에 그런 식의 자율적인 주체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갖고 있는 과학적 합리성은 분명히 있어요. 명료성이라는 게 있죠. 모든 걸 법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가의 보도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현혹되면 우리는 저 학문적 명료성에서는 적어도 승리를 정치할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상당한 당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른바 정신과 신체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이 충족적으로 답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상당히 효과적인 답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화이트헤드가 정신과 신체의 관계 또는 그것의 어떤 존재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현실적 존재라고 했죠. 현실적 존재. 이게 생성의 단위가 되는 궁극적 기체, 궁극적인 존재단이죠. 실제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은 물질인가 정신인가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화이트의 답변은 물질도 정신도 아니다. 이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구별 이전의 존재. 그 구별에 선행하는 존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파생되는 특성에 불과하다. 궁극적인 것은 현실적 존재이고 정신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성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명사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실체는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죠. 좀 들여다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성을 시작해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그러니까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위상을 거친단 말이죠. 위상.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점적인 순간의 생성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폭의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여기는 순차적으로 생성이 한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세 개의 단위를 국면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페이스. 그러니까 초기 위상이 있고 최초의 위상. 그다음 보완하는 위상이 있고 주체가 보완하는 위상. 그다음 완성하는 완결의 위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만족이라 본다 그랬어요. 초기 위상은 어떤 건가? 이건 주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흡수하는, 있는 그대로 반복하는 또는 계승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기 위상은 반복해요. 반복. 앞에 주어진 것을 반복한다. 반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럼 그만큼 사건이 안정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 간단 말이죠. 계속 반복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토대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때 이 반복하는 느낌을 또는 경험을 또는 파악을 물리적 파악 이렇게 불러요. 앞에 생성한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반복하는 나 자신 안에서 반복하는 그런 경험, 그거를 물리적 경험, 물리적 파악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어서 보안의 위상에서는 이렇게 파악한 물리적 자료들을 놓고 내가 필요한 건 선택하고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단 말이죠. 이건 긍정과 부정의 느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곧 물리적인 어떤 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 특성, 영원한 객체. 이건 전통적에서 말하면 형상입니다. 형상에 해당하는 거죠. 이데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 특성을 따로 취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파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난 시간에 이미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걸 무슨 파악이라고 한다? 개념적 파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파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성이 시작할 때 과거의 힘을 내 안에서 반복하는 것, 그게 물리적 파악이고, 그다음에 그 파악된 물리적 그 여건 속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형식들을 따로 추상해서 파악하는 그런 느낌, 그런 파악을 개념적 파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앞에 있는 노란 박스를 봤어요. 노란색을 내가 취하죠. 시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 나서 그때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내가 노란색의 어떤 상자를 파악할 때 최초로 오는 그 물리적 힘, 그걸 내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파악해 놓고 나서 빨간색의 상자를 내가 마음대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노란색의 영원한 객체를 버리고 빨간색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만큼 개념적 파악은, 형상의 파악은, 이거는 자율적인 변조 또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가능하다. 개념적 파악을 통해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맛 없는 음식을 떠올릴 수 있고, 맛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죠. 그때 떠올리는 그거는 주어진 음식과는 다른 가능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적 파악을 통해서는 주어진 여건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의 이른바 이 생성의 내부 모습은 초기에 주어진 것과 차이가 생겨난다. 달라진단 말이죠. 주어진 걸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변조시키는 가운데, 변조시키는 가운데 내 내부 모습이 과거에 주어진 것과는 달라진단 말이죠. 이 달라짐은 나의 자율적인 선택의 활동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때 이 자율적인 성격을 구성하는 이 개념적 파악의 어떤 그 특성을 일렬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정신적 극이라 불러요. 화이트는 정신적 극. 그러니까 이건 실체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가 생성 과정에서 보여주는 자율성의 측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요 물리적인 파악으로 보여주는 반복의 측면을 이걸 물리적 극이라 불러요. 피지컬 폴, 멘탈 폴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반복, 계승. 그러니까 동일성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같은 측면이. 안정성이 여기서 적어도 지배적인 특성이 되고, 여기는 일탈성, 달라지는 것이 기본 특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적 존재는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극이라는 건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성? 하나는 과거를 반복하는 특성, 또 하나는 과거와 달라지는 특성. 그래서 이때 과거를 반복하는 특성을 물리적인 측면이라 부르고, 현실 계기에 과거와 달라지는 측면을 그 현실 계기에 정신적 측면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는 현실적 존재가 빚어내는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명사에 불과하다. 이것의 실체성은 없단 말이죠. 실체는 하나의 현실 존재다. 이게 기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 그 자체는 정신도 물질도 아니다. 그것에 선행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가 흔히 정신성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구사하는 측면이 있고 또 과거를 단순히 반복하는 그래서 기계적인 법칙에 종속되는 그런 물리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현실 계기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입니다. 다만 어떤 현실 계기는 물리적 측면이 강력한 존재가 있고 또 어떤 현실 존재는 정기적 측면이 강력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말하면 무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 존재들은 반복성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 강력한 그런 계기들이죠. 이런 우리가 바닥에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이런 계기들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그는 그만큼 앞에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주된 특성이. 그래서 정신적 극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살아있는 유기체의 어떤 신체를 구성하는 계기들은 비교적 정성이 활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탈하고 있는 거죠.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인간의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계기들은 그의 변화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TV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제 먹은 커피 한 잔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현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을 과감히 부정하고 전혀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이런 식의 정신성을 지닌 그런 계기는 인간의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 현적 계기밖에 없어요. 현적 존재밖에 없어요. 뇌 속에는. 이게 뉴런을 구성하는 뭡니까 물리적인 결합시다면 말이죠. 여기는 신체성이 강한 것들, 물리적이 강한 계기가 이렇게 밑에 있고 위에는 또 다시 정신성이 강한 계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매 수시로 말이죠. 또 이 앞뒤로 영향을 주고 받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상호작용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식 계기는 자신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자기화하니까 자기 것으로 파악한단 말이죠. 그때의 계기는 적어도 물리적인 파악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 자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다음 그것이 지닌 개인적 특성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변조하는 가운데 자기를 생성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계기는 정신적인 동시에 물리적이다라고 말씀 반면에 또한 모든 계기들은 다른 계기와 상호작용한다라는 점에서 정신을 구성하는 계기들과 신체를 구성하는 계기들 또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미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어떤 측면에 주목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정신이라 부르고 있고 어떤 측면에 주목해서 볼 것에 따라서 가끔씩은 신체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는 따로 존재하는 실체성을 지닌 어떤 자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정신과 물질 또는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상호관계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현상과 실제의 문제. 이거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 문제였어요. 상호작용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첫 번째 문제. 이건 대단히 형이상학적 존재적 문제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두 번째는 인식론에서 현상과 실제. 현상과 실제는 이 개념상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개념상이긴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의 경우도 현상은 감각적인 것이고 실제는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는 이데아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현상은 대단히 저평가되었고 실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지적 어떤 사유의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높이 평가되었죠. 그런데 근대에 오면서 이제 자연과학적 어떤 발상이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실제라고 하는 게 뭘까? 실제라고 하는 게 실체냐 아니다. 그거는 물질 입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른바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것을 아마 기억한다면 떠올리실 터인데 이른바 호수가 말하는 말이죠. 물질 입자들의 이합 집산. 그것을 통해서 정신현상, 의식현상까지 다 해소가 했던 어떤 극단적인 유물론적 과정이 있었어요. 이 입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의 사유까지도 설명하려 했던. 따라서 오늘날 말하는 아까 말한 정신과 신체에서 유물론적 입장과 상당히 근사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시각에서 보자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질 입자.
흔히 뭐 입자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원자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골격을 적어도 실제로 간주했어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입자들 또는 원자들이고, 그러면 인간이 보는 이 오색찬란한 이 컬러풀한 세계, 이건 뭐냐 말이죠. 이거는 이런 원자들이 인간의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을 때려서 빚어낸 효과, 이 입자의 운동이 빚어 만드는 인간의 시각에 붙여서 말이야. 시각에, 시감각에 또는 뭐 청각에, 시각에 붙여서 만드는 효과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이고 현상은 이건데,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다. 이것을 탐구하면 우리는 자연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 이거는 이것의 탐구에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 해결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것은 부차적인 어떤 존재성을 지닐 뿐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발상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경험자들은, 적어도 근대기의 경험자들은 이것들이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거냐, 그렇게 이게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냐. 오히려 이런 입자라고 하는 것 또는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구상한 것,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인위적인 거 아니냐, 인위적 구상물이 아니냐. 진짜 있는 건 효과이고 현상이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적 장치에 불과한 거 아니냐.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중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중력.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들 간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인터랙션하는 힘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론자에 따르면 당신은 중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거는 오히려 천체의 움직임 또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에 불과하는 것 아니냐. 중력이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건 복잡다단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또는 개념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실제 오늘날 이런 시각은 더 첨예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물리학이 아주 뭐 그렇게 첨단까지 안 가더라도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죠. 미립자 말이죠. 원자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원자 핵과 뭐 이렇게 전자로 구성되고 그 사이에 중성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들을 구성하는 게 뭐죠? 그걸 구성하는 게 다시 쿼크라는 거죠. 쿼크라는 거. 그건 아주 미립자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쪼개질 수 없는 원자의 진정한 의미예요. 원자라는 말은 원래 아톰에서 쪼개질 수 없다는 말이죠. 터미널에 해가지고 아는 난입니다. not. 터미널은 divide고. 그러니까 not divide, 어떤 non divide한 그런 존재. 이거 진정한 존재는 원자가 아니라 사실은 쿼크예요. 이걸 상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과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눈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거냐? 그거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왜 그 근거가 뭐냐? 그걸 구성하는 근거가.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검증 가능한 원자의 구조를 남김없이 설명하게 만드는 이론적 구상이 아니냐 말이죠. 인위적 구성물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실제 하는 세계 속에는 그런 쿼크 같은 거 없다. 그건 개념적 장치다. 개념적 장치. 우리가 원자가 보이는 다양한 어떤 그 현상들을 충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이론적 구성물에 불과하는 거다. 뭐 촉근 이론 것도 있죠. 촉근 이론한 것도 들어보셨죠? 촉근 이론. 뭐 에너지 어떤 파장의 이런 줄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양자역학하고 중력장 이론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꿰뚫는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장 이론으로서 존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른바 존재의 궁극적 단위예요. 근데 그것도 과연 실증적으로 우리가 그걸 발견한 적이 있느냐? 없지요. 그건 뭐냐? 그건 이 충돌하는 현상 세계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한, 해석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에 불과한 거다. 그거 실제가 아니다 말이야. 실제가 아니다. 구성물이다. 그럼 실제는 뭔가 우리가 보는 이런 효과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주장을 현상론자라 그럽니다. 물론 이거는 일부 주장이고 실제론자들이 있어요. 실제론자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중력이 존재하고 쿼크가 존재하고 또는 촉근이론 또는 존재한다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 다만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뿐이다. 뭐 이렇게 나가죠. 이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 주장을, 이런 식의 논쟁을 화이트헤드는 과연 그의 유기적 철학의 이론적 도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조금 이제 화이트헤드에 대한 이해에서
한층 진일보된 어떤 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잠깐 비교적 복잡한데 최대한 간략화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위상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려봅시다. 위상. 초기 위상이 있고 중기 보완 위상이 있고 말기 완결의 위상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제 반복하는 계승, 과거의 것을 계승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이거는 보완해서 변주하는, 변형시키는 보완 선택의 장이고, 그다음 완결의 장입니다. 자신의 성인성을 완결짓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된 구성 요소가 아까 물리적 파악이라고 했어요. 물리적 파악. 여기에 주된 구성 요소가 개념적 파악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반복 계승이고 여기는 자율성이 강조됩니다. 자율성이 아까 정신성을 구성하는 게 개념적 파악이라고 했죠. 그다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일자로서 최종적인 단위 존재가 탄생되는 지점이 되겠죠. 이 과정이 완결되는 지점. 그런데 여기서 실제가 뭐냐? 실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측면, 이게 실제다. 계기의 첫 생성 출발에 주어진 여건을 나 안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그 반복된 대상, 반복된 객시적 요소, 이거를 실제라 불렀어요. 실제. 그리고 이것들을 평가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래서 어떤 변조가 일어나는 상태, 여기를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사건 현장 속에는 실제도 들어와 있고 현상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노란색 박스를 본 경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란색 박스를 보면 이 노란색 박스가 내 시각의 상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지각이 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소급해 보면 저기서 어떤 에너지가 왔어요. 어떤 빛의 파장을 찔러서 내 시각의 시각 중추를 때렸어요. 거기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물리적인 힘. 이게 물리적 파악인 거죠. 물리적 힘. 그리고 이 힘이 내 시각 중추와 만나서 노랑이라고 하는 감각상을, 흔히 요즘 표현하면 콜리아라고 그래요. 감각질을 출현시켜요. 그러니까 이 노랑은 물리적 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터인데 거기서 노랑이라는 것만 선택적으로 내가 취한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지각을 설명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구별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이외에 흔히 말하는 자외선,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쪽, 적외선은 시각을 통해서 붙잡지 못하죠. 그럼 이거는 붙잡지 못하는 건가, 붙잡지 않는 건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붙잡지 못한다기보다는 붙잡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정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경험의 완결을 위해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필요하지 않고 거부하는 게 더 나에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우리가 보지 않는 거다 말이죠.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오는 에너지가 다양한 파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단순화시켜서 노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기에 주어진 에너지 전체와 비교하면 다른 거죠. 그것이 아주 일부만 취한 겁니다. 인간의 시지각이 갖고 있는 감각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는 일치할 수가 없죠. 같은 것일 수 없단 말이에요. 원천은 물론 실제로서 같지만 거기서 취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내한테 필요한 것만 취해서 선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버렸으니까. 그런 점에서 현상과 실제는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현상의 뿌리는 실제에 있고 실제가 없으면 현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화이트는 단순한 현상론자가 아닙니다. 실제도 있고 그것도 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결과로 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흔히 비교적 파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앞서 파악한 파악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한 물리적 파악과 여기서 파악한 개념적 파악,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파악입니다.
앞서 파악한 두 가지 종류의 파악을 종합해서 하나의 파악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의 어떤 지평을 비교적 파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현상입니다. 주어진 요소를 변형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경험 활동의 대상 또는 산물, 그것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내재적으로 실제와 맞닿아 있으면서 현상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를 뿌리로 해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는 별개의 것이 서로 독립적인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현상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또 실제만 딱 있고 현상이라는 것이 다 무가치한 것도 아니단 말이죠. 둘 다 소중하다. 하나는 현상의 뿌리로서 실제가 필요하고, 나 자신의 자율성의 창출의 산물로서의 현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쩌면 결합이 나의 완결의 밑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세계와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 계승과 창조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현세계가 구성하고 있고, 그 구성에 각각 전반기를 실제라 부르고 후반기를 현상이라 부르고 있다 말이죠. 이게 현상과 실을 바라보는 화이트헤드의 기본 시각입니다. 흔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참 그러면 좀 쉬워서 가벼워 보이고, 진리 그러면 좀 어려 보이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 참된 이치? 이게 너무 나갔어요. 리는 말이고, 지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참말, 그 뜻이죠. 참된 말, 참인 말이죠. 그 참말은 뭐야?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데? 이건 주어진 대상과 인간의 말이 일치하는 거란 말이죠. 실제와 현상이 일치하면 진리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실제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하죠. 그 말이 실제와 일치하면 그 말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리인 거죠. 이걸 간단하게 최초로 철학에 정의해서 표현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 반대를 말하면, 그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다 하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실제와 현상이 일치하면 그건 참이요. 이 현상이 참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괴리가 나면 이건 오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또는 현상이 가지는 가치, 이게 진리다. 근데 이건 인간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진리, 이런 식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현실적 존재가 반복하고 그걸 보완하고 완결짓는 이 과정은 인간에게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강아지도 버리고 있고, 심지어 물리적 존재를 구사하는 현실적 개개들도 저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아주 미약하겠죠. 인간은 훨씬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커요. 이 차이가 커.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적 존재로 갈수록 이 차이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등생명체라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고등생명체라면 이 관계 일정 부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진리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솝 우화의 그런 그림이 나오죠. 왜?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밑을 쳐다보니까 냇가에 어떤 놈이 고기를 물고 가고 있어. 야, 그거 내놔 해서 앙 짖으니까 자기가 물었던 고기가 벌써 푹푹 떨어지죠. 이건 착각한 거죠. 현상으로 본 게 그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걸 판별했겠죠. 강아지는 그걸 판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얻은 고기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의 실패. 자연에는 그런 경험의 실패가 있단 말이죠.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사실 인간도 착각하죠.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작대기를 하나 담가놓으면 꺾여 보이죠. 빛의 굴절 때문에. 실제 꺾인 거 아니죠. 그거 착각입니다. 진리와 실제와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 사태가 실제의 모습과 닮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류가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보다는 가끔은 오류가 창조적 진보를 가능케 한다. 창조적 진보 또는 창조적 진화라고 합시다. 이게 토대가 된다. 서양의 철학은 늘 진리를 가치인 것을 보고 허위는 피해야 될 것, 버려져야 될 것, 폐기되어야 될 것으로 간주해 왔어요. 그런데 화이트들은
진리와 허위를 똑같이 놓고 봅니다. 참이 물론 유용하다 말이죠. 내 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그건 뭐예요, 결국? 실제와 현상이 항상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나의 자율성이 별 볼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적이지 않다. 현상의 수준이 창의적이지 않다. 창조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적이면 창조적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류를 빚어내는 이 자체야말로 창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측면에서 만약 이 세계가 온전히 진리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실제가 반복될 겁니다. 무기력한 생존의 연속일 뿐이에요.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의 세계죠. 마치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거긴 변화가 없어요. 끊임없는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세계가 과연 살아있는 세계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베르그소의 표현으로 죽음의 영원성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영원성은 끊임없이 실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일탈하는 것,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 그게 창조적 새로움의 어떤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중요한 하나의 도구 또는 툴이 된다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실제와 현상을 놓고 이제 화이트헤드가 벌이는 인신론적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로 또 화이트헤드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화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공헌, 기여도를 우리가 또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논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선행 논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텍스트를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얘기로 마감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의무사항들이 있어서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과 신체의 문제를 반성하면서 현대 과학 철학자들은 왜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초자연적 요소를 동원했던 거는 이제 고대나 중세의 특히 근대 초기까지 철학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그 상투적인 하나의 시법이었어요. 예. 자연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고자 할 때 그 안에서 찾는 거는 이제 무한탱이라고 하는 그 난제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라든지 어떤 작동 원리를 동원했죠. 그게 아까 말했던 니체가 비판했던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근거가 되는 자 말이죠. 근데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그 유물론이 이제 그 기계론의 형태로 그 득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계를 작동시킨 자가 밖에 있다고 봤어요. 기계 밖에. 이 세계가 하나의 기계라면 이걸 최초로 움직인 자는 밖에 있다면 신. 그래서 이걸 데우스 에스 마키나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얘기했죠. 기계 밖에 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후반으로 오면서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봐요. 힘을.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운동학이 아니라 역학을 바뀌어요. 역학이란 게 그거예요. 힘의 학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초월적인 작인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 자체로 갖고 있는 것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적어도 자연과학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철학자들은 이 최종적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기계가 되었지 세계가? 라고 사실 물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그 촉박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초월적인 걸 끌어들이는데 적어도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은 학자들은 철학자건 과학자건 간에 그 초월적 것을 거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시각을 초자연주의에 대비시켜서 자연주의라고 불러요. 자연 내에서 사건을 충족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정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냥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볼루션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에서 나왔다. 19세기 중반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생명체라는 것이 물리적 자연의 어떤 그 우연적 과정에서 출현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다가 결국은 정신 현상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진화론적 사고를 거기다 대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기반에는 물질이 있고 정신이라는 것은 그 부산물 또는 그 어떤 미묘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불과한 것이지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주의라고 이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그런 불필요한 것으로 이제 간주되게 이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 이 세계를 움직이는 운동인 자긴이죠. 자긴이 초월적인 측면에서 세계 내재적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나오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간단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리과학적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온전히 지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 예를 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물론적인 물질적 기반에 두더라도 양자역학에서 보듯이 비결정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와 자유를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게 이제 자연과학을 이제 끌어들여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좀 성급하면 그런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묘한 게 말이죠. 같은 물리적인 존재인데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미시치식으로 가면 분명히 비결정성이 있어요. 통계적 결정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을 인풋시키면 반드시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B-나 C-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얼마만간. 그러니까 A가 그 후속하는 사건 B를 또는 A-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비결정성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거시세계로 오면 예컨대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그 데이터 자료가 당구공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구공이 뭐 A가 B를 때리면 B는 그것이 받은 만큼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그 공기 저항도 없고 표면 마찰력도 없다면 임의의 순간에 가해진 힘은 영원히 작동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게 기계론의 기본 토대인데 이런 당구공의 수준 또는 인간의 신체와 같은 이제 거시적인 물체의 수준에서는 그런 양자역학의 미결성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의 완벽하게 거의 100% 통계를 끌어들 필요 없어요. 그만큼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자 수준에서 말하는 비결정성은 우리가 자유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거시적 물체들 사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어요. 자연의 이중성. 그것 때문에 여전히 유물론자들은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기가 또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흔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도 필요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성을 대변한다. 정신성이 있어서 자율적인 게 아니라 와이트의 시각에 하면 존재에는 자율성이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정신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혔습니다. 정신이 있어서 자율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어떤 측면, 존재에는 자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정신이야.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착각해서. 뭐 착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는데요.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의식이란 도대체 뭘까요? 실체가 아닌가? 아니면은 개념적 파악에 지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거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의 아주 후반기로 가서
예. 난이도 높은 수준에서 던져야 답할 수 있는 물음이긴 해요. 예. 그러나 여기 우리의 오늘 주제가 정신 내지는 의식이었으니까 뭐 간단히 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화이트헤드의 의식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건 파악도 아니에요. 의식은 뭐냐니까 뭔가를 파악하는 방식, 그걸 특징이란 말입니다. 방식이요? 예, 방식, 파악의 방식. 이건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 걸 의식적으로 파악한다고 부르느냐?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화이트 철학을 잠깐 짚고 넘어갈 때 주목해야 할 하나의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의 파악의 존재의 기본에는 활동성이 작동하고 있어요. 예. 동사예요, 동사. 존재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활력이기 때문에 예.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를 구성하는 것은 동사의 활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적 양태를 규제할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그렇죠? 예. 빠르게, 느리게. 그렇죠? 전 부사입니다. 예.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고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파악의 활동을 이루었어요. 파악의 활동. 예. 근데 그 파악의 활동들을 구별한 여러 가지 그 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의식은. 의식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파악한다. 무의식적으로 파악한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이거 이제 앞서 주어진 현상, 실제와 현상을 다시 종합하는 파악입니다. 예. 아주 복잡한 후기 단계에 등장할 수 있는 고도의 자기 창조성을 가진 계기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의 방식이에요, 의식은. 근데 이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현상과 실제를 고도로 복잡하게 해서 비교하는 파악이라고 하면 실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철학은 의식적으로 집중해. 그러면 그게 보일 거야. 그 본질이 보일 거야. 이렇게 주장해왔죠. 의식을 명료하게 하라 말이죠.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이게 기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화이트헤드 보면 의식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실제에서 멀어져요. 그냥 현상을 동원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석하니까. 예. 고도의 실제와 차이나는 현상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변조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은 그러니까 의식으로 파악하는 만큼 우리는 그 대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식적 파악은 실제의 내면을 붙잡는 파악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명료하게 파악하면서 나의 창조성을 드높이기 위한 파악 방식이란 말이죠. 의식은. 그러니까 주체성이 가장 강한 파악. 그 방식을 의식적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를 읽게 된다면 만약 그럴 기회가 온다면 아주 후반부에 가서 예. 다시 한번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선 이해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 계기 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어떤 직관, 어떤 사유 구조, 추론 예. 이거 다 우리가 평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이 이 파악의 내용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그리는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복잡한 선 이해를 배경으로 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의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걸 단순화시켜서 답변을 한 거고요. 예. 실제로 그것을 내면에서 촘촘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얘기들을 앞에서 깔아놓아야 비로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답니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유식론 있잖아요. 예. 그 결국은 유식론도 어떤 파악의 방법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예.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예, 쓰게 예. 되는데 그런 무의식도 의식이 아닐까?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어느 하나의 그 이제 추리이고 예. 무식도 의식이 아니냐 뭐 이건 어느 개념적인 어떤 작동 상태를 일부러 그 부각시키는 거고. 예. 화이트헤드의 무의식은 무의식인 겁니다. 의식 없이 파악하는 거죠. 그냥 현상과 실제를 명료하게 비교하지 않고 예. 현상만 그냥 보고 그냥 수긍하는 것. 아니면 또 그와 반대로 실제 그냥 묵묵히 묵종하는 것. 예.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모르죠. 그냥 그 물리적인 영향은 받지만 그걸 내가 분별히 이렇게 파악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무식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문장학 교수님 모시고 현대 철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의 주제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 주제는 지금까지 아주 간략히 소개한 거긴 합니다만 화이트헤드의 기본 철학적 발상에 놓인 어떤 존재 이해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동양의 어떤 사회와 상당히 닮아 있다 말이죠. 예.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화두로 던지고 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이트헤드의 생성의 원자론, 예. 그다음은 불교 연기론, 주자 성리학의 이기론. 아, 물론 제가 뭐 동양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양학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아, 다음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